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연기금이 대부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어떤 업종을 샀는가 봤더니 제조업과 또 대형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실적 확인, 또 수급 확인하시느라 주식 투자 힘드시죠? 하지만 대박플러스 시즌2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요일 순서죠.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 강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궁금하신 점, 또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점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샘플러스 멘토들과 전문위원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연기금에서 10일 거래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환율도 10원 이상 급등을 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연기금의 매수는 이제 그 당초에 예정됐던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연기금들이 이제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좀 상당히 늘린다고 합니다.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자금 집행들의 속도들이 좀 붙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연기금들이 하반기에 쏟아붓을 수 있는 자금들은 한 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한 달에 1조 이상의 어떤 매수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연기금이 이제 지수의 어떤 방어 역할, 그리고 이제 그 하방 쪽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은,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뒤에 그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준비했는데,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요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그 핵심, 그러니까 그 국내 시장에서의 주요 핵심 변수들이 몇 가지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신다면 향후 장을 좀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들을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먼저 지금 아시아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강하게 올라왔거나 뭐 유럽장이 올라왔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대부분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고 미국장이 만약에 많이 빠졌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는데 이제 이게 탈선진화 장세 뭐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지 않고요.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시아끼리 좀 묶여버리는 거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전후하면서 요번에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바닥권에서 제일 처음에 한번 빠졌다가 살짝 반등을 했던 마지막에 빠질 때 이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락 속도가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빠질 때 국내 증시도 더 많이 빠졌었던 거고요.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미국 시장이 올라와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왔을 때 선반영을 해서 약간 자리를 잡고 있다가 중국 시장이 한 10시 반 정도 시작하면서부터는 중국 시장의 상승폭이 확대되면 국내 시장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중국 시장의 국내 시장의 상승폭이 컸던 날은 이제 뭐 10포인트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아니지만 뭐 이제 20포인트, 30포인트 올라갈 때는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상승했을 때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면서 오히려 10시 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까지 대부분 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루한 패턴을 좀 보이다가 결국은 1시에서 1시 반대에 가장 약해지다가 2시 반에 마지막 종가를 찍는 패턴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9시 반 정도까지 열렸다가 일본 시장 열리는 거 보고서 방향이 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 정도에 중국 시장 열리는 거 보고 반응이 잡히고 그러다가 좀 지루한 패턴들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마지막 종가를 형성하는 그런 장세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하고 좀 상당히 좀 동조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다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베노믹스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전전일 날 많이 빠졌던 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3% 이상 빠졌을 때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의 충격, 중국 증시의 충격, 국내 증시도 하락.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빠진 거에 반정 3분의 2 정도를 되돌리는 3% 정도 빠졌다가 2% 정도 돌려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에 반 정도를 돌려놓으니까 국내 증시도 어제 강하게 올라왔죠. 오늘은 그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가 그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동조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이 오늘 횡보 구간을 보인 거는 결국은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망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결국 아시아 증시의 동조화 현상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개선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뱅가드 물량이 정리되는 게 6월 말에 정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선물 투기적 매매가 가세를 하면서 7월 초까지는 굉장히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7월 초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는 그 수급이 좀 개선됐던 거죠. 결국은 팔아야 될 물량들을 대부분 정리했고요. 그리고 선물과 연계된 투기적 펀드 하나 정도 그리고 뱅가드 펀드가 전체적으로 정리되면서 외국인 쪽의 수급은 더 이상 시장을 괴롭히는 수급의 악재적인 부분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는 있는데 절대 규모가 그렇게 뭐 예전처럼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웬만큼 많이 팔아놓은 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채워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런 쪽에서 외국인은 최소한 더 이상 매도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매도 주체가 되지는 않고 소폭이나마 지금 수급 개선을 좀 시켜주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기금이 가세했죠. 지금 이제 연일 계속 연기금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자금 집행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의 어떤 하단을 좀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지금 매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항상 주식은 위쪽으로 쏴주는 애들이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연기금의 성향 자체가 바닥에 까는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하방에 어떤 하락할 때 하락을 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위로 강하게 올려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 붙어야지 가장 공격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누가 붙어줘야 되냐면 헤지펀드 애들이 붙어줘야지 지수가 위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지금 연기금이나 외국인의 그 성향들은 다소 중장기적인 자금 성격의 어떤 색깔들이 좀 농후하기 때문에 지수를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다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수급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파생 쪽, 선물 쪽에서 좀 흔들어 놓으면 이게 이쪽이 이제 수급 기반이 되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파생과 연결된 구조이고 최소한 이쪽은 지속적으로 좀 어떤 수급을 개선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겨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은 지금 얼마 전에 SK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 분기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정도 나왔어요. 사상 최대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큰 폭으로 빠졌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스마트폰 관련주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이제 그 두 가지 쪽에서 양쪽으로 다 나타난 거죠.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디램 업체들이 이제 PC 관련 디램 쪽의 사양 때문에 대부분 모바일 쪽 디램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쪽 디램 쪽은 많아졌고 PC 쪽 디램 쪽은 좀 많이 없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양쪽의 균형을 좀 맞춰놓은 상태이고 물론 모바일 쪽에 디램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C 쪽도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딴 쪽에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PC 쪽 디램 가격이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됐고요. 결국 이제 모바일 쪽 관련 쪽도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계속 나타날 거냐?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기타 나머지 IT 부품업체 중에서 쫙 포진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쪽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국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단 120만 원에 상단 140만 원 정도의 어떤 박스권 범위 안에서 그래도 지금 어떤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나머지 쪽의 그 개별 종목들 아니면 중소형주들은 이 저지선이 없어요. 저지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무너지면 그냥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세 국면 내지는 조정 기간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은 지금 아시아 시장하고 동조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수급 개선은 진행되고 있고 스마트폰 관련주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관련주의 약세를 어느 쪽에서 해결해 줬냐? 자동차 쪽에서 해결해 줬다는 거죠. 자동차 쪽이 올라갔던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환율이 100엔 위쪽에 있을 때는 자동차들이 못 움직여요. 근데 100엔 아래쪽에 있을 때는 자동차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공백을 메꿔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의 그 공백을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 나머지 쪽이 같이 빠지면 지수의 하락폭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어떤 틀에서 어떤 시가총액 비중을 맞춰서 주식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의 어떤 방어적 성격이 좀 강했다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가 빠지면 뭐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올라가고 현대차가 같이 올라가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빠질 때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지수는 어느 쪽이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쪽을 다른 쪽에서 좀 메꿔주면서 점차적으로 지수를 좀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폭등을 하지 않게, 너무 적당하지 않게. 그래서 항상 보면은 IT 쪽이 강할 때는 주변 종목이 지금 우리가 기억나는 게 삼성전자가 강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조선철강 이런 것들이 다 빠졌죠. 그래도 지수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걔네들까지 가세를 해서 올라갔으면 지수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는 거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 관련주가 이런 공백들을 이번에 좀 메꿔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국내 주요 변수들의 흐름들을 말씀드린 거고 현재의 상황은 지나간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해외 변수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좀 많이 이제 압축됐습니다. 해외 변수들이 좀 복잡하던 것들이 많이 압축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게 하나의 중요한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내 증시하고 연관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느냐의 어떤 큰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 학자들은 지금 그런 견해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하나 더 붙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게 미국, 중국, 일본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공해서 잘 됐을 때의 얘기고요.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실패했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본이 이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5배. 그러니까 지금 부채 규모가 250% 정도 되는데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갖고 있는 이 부채 규모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신용등급과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폭탄으로 날라왔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엄청난 공포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급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연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거는 지금 누구도 결론 못 내립니다. 다만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는 얘기죠. 결국 N저의 현상을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이끌어 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일본 기업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N저 현상으로 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건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원가 구성에서 그럼 얘네들은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럼 무역 수지는 개선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재정 적자는 확대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역 수지도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배경에 깔려 있던 거는 결국은 원전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엔저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의 이중고를 걷는데 이게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야지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일본은 원전 관련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에너지 수입 단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아베노믹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가 요소, 수입 물가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느냐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근데 지금 결국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거품을 잡는 가운데서의 어떤 중국의 정책 방향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족한 자금을 뭔가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을 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이용해서 그림자 금융으로 만들어냈는데 부채 이거보다 그림자 금융이 한 2배, 3배는 더 크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 그림자로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니커창 총리를 기준으로 한 중국의 경제 쪽 중심축들은 지금 이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절대로 엄청난 부양책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지금 부양책의 방향은 뭐냐면 미세 부양책 진행 중. 무슨 얘기냐면 딱 죽기 전까지만 냅두는 거죠. 딱 죽기 전까지만 냅뒀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니보 금리하고 똑같은 15금리라는 게 있는데 15금리가 13%대까지 딱 진입을 하니까 거기서는 일단 중국이 눌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만간 월말 자금 수요 때문에 어제 잠깐 유동성을 일부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미세하게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미세하게만 조정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다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한편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또 한쪽으로 압박을 어떻게 가냐면 지금 지방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되잖아요. 중국에서는. 결국은 다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끌어올려서 다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주요 변수가 이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 중국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금 주변 환경들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이제 동조화 현상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탈선진 증시입니다. 탈선진 증시고 아시아 자체적으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는 지금 어떤 방향들을 좀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변수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내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는 박스권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의 하단이 어디냐, 상단이 어디냐를 우선 결정을 해야 돼요.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장의 방향을 논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번에 지수의 반등의 의미는 어디에 두느냐 결국은 하단을 잡아간 거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수의 지지선은 확보가 됐다. 그러면 상단은 아직 모르겠다 이거죠. 상단은 아직 모르겠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부터는 어느 쪽이든지 다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지는 듯 하다가 이틀 전에 빠지는 듯 하다가 어제 강하게 반등했는데 오늘 올라가는 듯 하다가 관망 분위기가 됐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121선에 걸려져 있는 이 가격대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고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 1870, 요 기준으로 보면 1940. 근데 요 범위 안에서 위아래로 좀 열어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1850 정도가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냐. 1850 정도는 이제 지지가 되고 1870은 좀 애매한 자리이고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상단이라고 해봐야 열어놔봐야 1950에서 60 이상으로 열어놓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안에서 밴드를 그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는 기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좀 장을 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역시 같이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기준은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달라요. 움직임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일단 뚫었더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물론 오늘 올라온 것은 셀트리온 효과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셀트리온이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결국 큰 축에서는 뭐냐면 먼저 반등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쪽은 다 낙폭과대예요. 다 낙폭과대여서 거래소고 코스닥이고 같이 반등을 한 거죠. 그리고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여기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코스닥은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 2차 전지 관련주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몰아치기가 진행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종목군들은 업종군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만약에 무너질 거면 진작 무너졌겠죠. 진작 무너졌는데 오히려 얘네 쉬는 동안에 거래소가 딱 치고 올라오고 기다려줬다가 오늘 거래소가 쉬는 틈을 이용해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려치면서 결국 코스닥의 예전 고점이 이제 580포인트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거꾸로 문제가 터진, 그러니까 버냉키가 얘기했던 그때 이전으로 지금 복귀를 한 거죠. 근데 거래소는 아직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래소는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은 뭔가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좀 들어가서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래소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상당한 매물대에 진입할 겁니다. 본격적인 매물대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 매물대를 강하게 물량을 받아서 당겨준다면 추세 상승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힘이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강하게 당겨줄 수 있는 환경들은 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에 지금 진입했는데 일단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돌파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 확인 구간입니다. 박스권 상단 확인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거래소 쪽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코스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 대비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래소 대비로 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박스권으로 볼 거냐, 코스닥 시장을 박스권으로 볼 거냐, 이 얘기는 결국 무슨냐면 중소형주를 박스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추세 상승으로 볼 거냐.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기로가 이제 걸려져 있는 겁니다. 추세 상승이라고 그러면 지금 무조건 중소형 쪽으로 붙어야 되고요. 박스권이라고 그러면 거래소와 같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중소형주 쪽에서는 주도 섹터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신재생 에너지 내지는 어떤 2차 전지 관련주 아니면 LED 하여튼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싸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향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가는 구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웬만큼 지금 그림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번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순환매로 돌렸죠. 조선, 철강, 건설, 은행 다 순환매로 돌렸습니다. 그럼 순환매의 연속선상이냐?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순환매가 돌아간 데가 없어요. 오늘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자동차 쪽이 오히려 하락을 했고, 지금 그 IT 쪽도 그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고,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내일이 어떻게 될 거냐는데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순환매가 진행될 거냐 말 거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순환매가 아니라면 결국 종목 장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종목 장세냐 순환매냐 이거에 대한 지금 방향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둘 다 그 순환매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지수 박스 상단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중소형주, 대형주 다 공이 박스권 상단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장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뭐 이제 얘기 많죠. 오늘 안 움직인 이유가 결국 이거죠. FOMC. FOMC에서 뭔가 힌트를 주지 않겠냐라고 자꾸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립 정도로 봐야 되고 FOMC에서 나올 얘기가 없어요. 요번에 크게 기대할 만한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지수가 위쪽으로 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FOMC에 대한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 이제 뚜껑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죠. 뚜껑 열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확인하면은 그냥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선진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선진 증시의 종목들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유동성의 일정 부분이 이머징 마켓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부 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의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의 선진 증시 선호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지금 이동 내지는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외국인의 그 매수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외국인의 매수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처럼 강력하게 그 순간적으로 쏴서 지수를 딱 띄워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매매가 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보다 다시 한번 또 이게 형성이 됩니다. 지수보다 지금 중요한 게 종목별 대응이에요. 그래서 각계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오 쪽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과 함께 최근 시장의 주요 변수까지 챙겨봤습니다. 본격적인 김용준 멘토의 알찬 강의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압축해 전달하는 시간. 종목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확한 매매 시점 공략을 듣는다. 김용준의 주식백과사전 지금 공개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김용준 멘토의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결국 뭐냐면, 셀트리온의 무슨 효과냐면, 냄시마라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냄시마라는 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주가가 셀트리온이 바닥권에서 움직였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냄시마 유럽 승인. 그러면서 회사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아마 냄시마만 갖고 우리가 한 조 단위 정도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어떤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한 1조 정도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결국 1조라는 거는 다른 제조업하고 달라요. 물론 얘네들도 이제 CMO라고 그래갖고 그 생산을 하는 쪽에 그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시밀러의 냄시마 쪽이 만약에 1조 정도 된다면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8%대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대다 그러면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뭐가 다르냐면 보통 영업이익률이 50%대에서 7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정말 1조 정도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익률이 50%다. 그러면 1년에 5천억 정도 벌어들이는 거죠. 5천억 정도 벌어들이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5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IT 평균 펄을 적용을 하는 거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펄을 한 20까지도 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10조 이상의 어떤 상황들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왜 지금 이런 항체 의약품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지, 그럼 항체 의약품은 또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지 앞으로 그러면 항체 의약품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이 기본적인 틀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그 어떤 현재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체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체죠. 병원체입니다. 보통 이제 그 사람 몸에는 어떤 그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면역력이 상실됐을 때 병원체가 그 사람 몸을 지배를 해서 그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지금 항체라는 거를 갖다가 면역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약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 화학식을 이용한 제너릭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쪽의 접근들이 좀 있겠죠. 근데 이쪽은 일단은 그 항체라는 건 결국은 바이오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걸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항체라는 걸 이제 사람 몸 안에서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이런 항체를 몸 안에서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이 항체가 뭔가 다른 거하고 조합할 수 있는 DNA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거하고 재조합될 수 있는 DNA 쪽으로 지금 구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사람 몸에 투입을 해서 이거를 갖다 면역력을 키워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쥐를 많이 사용합니다. 쥐를 많이 사용해갖고 이 병원체를 이 쥐한테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쥐가 이거를 막기 위한 뭔가 면역 작용들을 좀 하겠죠. 그 면역 작용들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가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암물질을 쥐 몸에다가 투입을 하면 쥐가 이 암물질을 막기 위한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겠죠. 그걸 갖다가 쥐의 몸에서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게 그 사람 몸으로 가면 좀 그렇고, 그리고 이런 걸 뭐 지금 자꾸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쥐를 너무 많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가진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추출을 해내고, 이 추출된 거를 갖다가 이제 요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양 과정이라고 그래갖고 이 한 개, 두 개짜리를 갖다가 세포 배양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제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제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가 증식되면서 결국은 암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을 가진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단백질로 정조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를 갖고서 만들어지는 의약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제너릭이나 이런 쪽하고 이쪽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약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 몸 안의 부작용들이 상당히 적어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뭔가 그 긍정적인 어떤 그 몸에서 그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항체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항체 의약품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체 의약품, 항체 바이오시밀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되는 거고, 셀트리온이 시작했던 거는 바이오시밀러로 시작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시밀러로 시작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들을 좀 도출해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되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해보는 거죠. 계속 해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사람 몸에 이제 적응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기 때문에 결국 항체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제 이 안에 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내용, 여기서 어떤 기술 진보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고,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게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던 내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 중요한 어떤 중심축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지금 헬스케어라는 것들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장비주, 예를 들어서 체지방 분석기, 이걸 갖다가 하나의 헬스케어로 보시는 것도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 뭐 아니면 혈압 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이거는 헬스케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작은 항목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헬스케어라고 하는 건 유헬스라는 얘기를 통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헬스케어는 장비주가 아닙니다. 장비주가 헬스케어가 되는 거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임플란트가 헬스케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구성 항목 하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유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의사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가상 화면이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병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장비를 통해서, 근데 이제 장비가 보통 보면은 뭐 그 당뇨병 치료제 장비, 체지방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통합 단말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S인가 4S인가요? 아니면 갤럭시 S3인가요? 여기에서 어떤 기능이 탑재됐냐면 이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앱이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상태를 개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기기가 되든 뭐 태블릿 PC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의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앱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다 대면 뭐가 체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 단말기를 통해서 결국 인터넷 환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터넷 환경으로 넘어가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일반인이 봐서는 해석이 안 되겠죠. 전문가가 봐야 되겠죠. 전문가가 봐서 의사나 병원. 그래서 의사나 병원에서 봐서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는 거죠. 갖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예전보다 뭐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지시들이 내려지는 이런 쪽의 어떤 헬스케어 개념들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어떤 개념으로 쓸 거냐. 그 의료 지역이 그 굉장히 뭐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의료 공백이 있는 상태, 이런 쪽에서 이쪽을 활용하는 그런 쪽의 헬스케어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헬스케어로 갈 거냐, 모든 사람들을 헬스케어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논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치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피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한 번씩 쫙 하는 거 있죠. 쫙 해놓고 그 데이터 갖고서 다시 본다. 근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내가 A 병원을 가든 B 병원을 가든 C 병원을 가든 똑같은 데이터가 있죠. 물론 의사마다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는 똑같을 거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면 조금 더 빨리 보겠죠. 그래서 일종의 주치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몸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헬스케어 개념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도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거. 단순히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지 같은 데는 지금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진단을 받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이 망들이 좀 잘 발달되면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의 진정한 의미는 거꾸로 보셔야 될 게 헬스케어 장비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완성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완성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누가 갖고 있냐.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장비만 갖고는 절대로 헬스케어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의 현재 가장 표준화는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이게 직영부 프로젝트였어요. 직영부 프로젝트로서 직영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렸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지금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US케어 쪽의 방향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좀 얘기를 해야죠. 일단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많이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신약 만드는 쪽에 그런 쪽에 바이오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약 좋죠. 신약 좋은데 신약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그 어떤 타겟 표적이 결정돼야죠. 표적이 결정돼야 되고, 이 표적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와야 되고요. 이 물질이 나오고 나서 이걸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걸 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임상 단계라는 걸 거쳐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그리고 허가, 신약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보시면 되냐면 빠르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5년인데 15년이면 투자하다가 우리는 거의 이제 끝나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신약이 지금 총 나온 게 20개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20개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상업화에 성공한 게 없어요. 상업화에 크게 성공한 게 없어갖고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부각되는 데 없는데, 결국 이 20개 중에서 상업화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면 아마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열풍이 좀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 20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갖고 신약 하나 나오는데 힘든데 결국 이게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접근을 하고, 아니면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접근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뭔가 몸에서 뽑아내서 그걸 갖다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크게 나누면 배하고 성체줄기세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체하고 배아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줄기세포 업체들은 이쪽에 해당됩니다. 성체줄기세포. 이거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성체줄기세포는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쪽이에요.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근육에서 나왔거나 뼈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팔에서 나왔거나 그러면 거기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서 뭔가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여기를 다시 치료를 하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체줄기세포는 항상 자기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아줄기세포는 좀 달라요. 배아줄기세포는 자기의 갈 길이 결정 안 됐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진짜 핵심은 배아줄기세포인데, 이거는 종교단체에 문제가 있죠. 종교단체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충 본 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좀 헷갈려하는 게 이제 파미셀이죠. 파미셀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약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나서 적용 범위가 확대돼서 결국 의료기관에서 채택을 해서 약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이 이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서 이걸 채택을 잘 안 해줘요. 채택을 안 해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매출이 좀 미미한 구조죠. 하여튼 국내 대부분의 어떤 큰 병원들의 의사들은 국내에서 만들어 놓은 신약들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 역으로 외국에서 인정받고서 외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결국 아직까지 이제 파미셀에서 만들어 놓은 줄기세포가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메디포스트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메디포스트가 정확하게 10,000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주가가 크게 떴는데, 막상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줄기세포 중에서 올해 좀 아마 가장 크게 부상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바이온 쪽에서 진행하는 배아줄기세포 쪽에서 황반별성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 눈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어떤 시력이 남아있을 때 이걸 갖다가 정상화까지 시키는 어떤 시력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치료제라서, 결국 이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장님을 눈뜨게 하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올 연말에는 나올 겁니다. 올 연말에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즉각적인 좀 반응들이 나올 거고 매출 구조가 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그 국내 줄기세포들이 어떤 한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미국 업체와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업체와 공동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미국의 그 판매망이나 한국의 판매망을 양쪽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꽤 큰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역할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줄기세포의 최대 이슈는 아마도 차바이오인 쪽에서 진행하는 황반별성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바이오 쪽은 뭐를 좀 말씀드렸냐면 바이오는 사실 이제 꿈을 갖는 쪽입니다. 그래서 펀드멘탈로 분석이 안 돼요. 뭐 재무제표로 봐서 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고평가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는 결국은 뭐냐면 연구개발 능력 아니면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바이오 쪽은 좀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들을 읽고서 이쪽에 어떤 기술과 경쟁력을 갖고서 실질적인 목표가 그게 도달 가능한 데라면 상당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만약에 결과만 확실하게 나온다면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쪽에 어떤 굉장히 그 안 좋은 쪽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RNL 바이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종목으로 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못 볼 꼴을 봤죠.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을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세 가지 쪽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그 줄기세포하고 아까 이제 그 항체 의약품,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이쪽을 점진적으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것들을 잘 분석해서 여기에서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쪽을 투자를 한다면 하반기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멘토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